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공물리 가르치는 정승현이고요. 이제 심화 파트를 시작할 텐데 어떻게 시작할지 잠깐 이제 오리엔테이션 해드리고요. 심화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일반 물리 같은 경우는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좀 분석을 지금 이제 8년치죠. 14년부터 해드린 이유 같은 게 뭐냐면 저는 이제 테이블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정도 있거든요. 이게 왜 이제 해드렸냐면 나오는 파트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임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목표가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무조건 만점 받아야겠다. 전공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가계론이든 뭐 교육학이든 점수를 도저히 거기서 많이 받을 자신이 없어서 그냥 안전으로 전공으로 만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이 극히 드물어요. 알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효율적으로. 그래서 1년 코스로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파트를 한 90, 그러니까 고시라는 시험 자체가 수능도 마찬가지지만 출제자들이 여러분을 별로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자기가 그냥 출제하고 싶은데 출제를 해요. 법적으로 책임 소지가 없을 한도 안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치사한 거는 이제 고체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좀 잘못됐다 생각해요. 그거 나오면 안 되거든요. 고체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그 고체 물리를 일부 학교에서는 배우는 학교가 있고요. 안 배우는 학교도 있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 때는 선택 과목으로 있어요. 물론 대학원 때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하겠죠. 왜냐하면 자기 과를 찾아가서 가는 거기 때문에 광학 파트는 광학을 듣는 거고 고체 같은 경우 반도체 쪽이면 고체를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 제 뭐 동기 선배들도 고체를 아예 안 배우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학교별로 좀 특색이 있는데 이제 뭐 사범대라든지 이런 같은 경우는 고체 같은 경우는 아예 뭐 배우신 분도 있긴 하는데 아예 그냥 고체가 뭔지도 모르고 졸업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인데 그 문제를 안 풀더라도 네, 충분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모든 파트를 다 공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물리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예 있죠. 예, 물리에. 근데 그걸 할 필요가 있냐? 네, 없어요. 알죠? 그러니까 제가 해드린 거는 안 해드리는 문제가 있다면 많아야 하나 아니면은 반개입니다. 반개. 알죠? 네, 충분히 할 수 있고 선택과 좀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알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1년 코스로 맞춰놨고 이걸 좀 보여드리는 이유 같은 경우는 뭐냐면 테이블로 만들어 놓은 건 어느 파트에서 어떤 형식으로 흘러가는지 이게 흐름이 좀 보여요. 근데 이제 제가 바라보는 시점하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게 좀 틀리거든요. 저는 이제 그 파트를 좀 아울러 갖고 이 파트별로 특색이 있어요. 역학이 특색이 있고 전자기도 마찬가지고 어디 특색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도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흐름 같은 거 보면서 출제를 하거든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해서 역학 같은 경우는 이제 역학만 이제 오늘 역학을 할 거니까 그것만 보면은 쭉 보시면은 그 기본 파트가 있고 심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하고 심화를 나눈 이유 같은 게 뭐냐면 심화랑 그러니까 일반 물리 같은 경우는 기본하고 심화가 조금 이렇게 인터섹션이 있습니다. 아시죠? 교집합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이제 일반 물리에서 해드리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심화 같은 경우는 이제 라그랑지안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에 유해 포텐셜이든 중력장이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속도가 상수가 아닌 등가속도 운동이 아닌 그 파트를 심화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보시면은 이게 어느 파트가 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임용 전반적으로 한 20년 정도 해가지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 뭐냐면 20년 정도 이렇게 쭉 해가지고 30년 정도 됐죠. 그래 해서 95% 이상. 그러니까 출제가 출제 파트를 이렇게 나눠요. 그래가지고 이 파트 정도만 하면은 임용에서는 충분히 그 가능성이 충분히 합격한다. 알죠? 근데 모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역학만 해도 어떻게 돼 버리냐면 저기 뒤에 그 회전관성 있죠? 회전관성 뭐 이렇게 텐서로 증명하죠. 팽이도 있고요. 못도 있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스트링도 있어요. 그 파트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셨나요? 예를 들어서 회전관성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스칼라로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임용 전반적으로 봤을 때 4점짜리로 회전관성을 텐서로 구해가지고 오일러 그 앵글 써가지고 구해가지고 팽이 문제 풀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4점으로 낼 수가 없습니다. 아셨나요? 만약에 임용이 10점으로 바뀐다. 그럼 가르쳐줘야 돼요. 왜냐면 그걸 충분히 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렇게 나올 거를 알려드리는 거고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아시나요? 네, 역학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렇게 흐름 같은 경우 보시면 뭐 나올 때에서 나오거든요.
알겠죠? 라그랑지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유효 포텐셜 그다음에 시마 파트 같은 경우는 기본에다가 시마 같은 경우는 좀 이게 넣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운동 방식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타나요. 등가속도냐 그다음에 이제 가속도가 상수가 아니냐 이 파트를 그냥 운동 방식으로 이렇게 박아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흘러가는지 임용에서는 참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냥 거저주는 문제는 한두 문제 있고요. 그리고 계산 이게 봤을 때 좀 아리까리한 걸 좋아해요. 정의적으로 좀 뭐 그렇거나 아니면 계산적으로 조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나올 거를 연습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만 막 많이 푼다. 그냥 훈련만 한다. 그거는 테스트밖에 안 돼요. 테스트. 아셨나요? 테스트.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의 정석 한 100번씩 풀었는데 수능 가서 그럼 잘 보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맞게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맞춰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반 물리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뭐냐면요. 어떤 식으로 강의 파트가 형성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학을 하잖아요. 역학을 하면은 역학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큰 이제 주제죠. 메인 토픽이죠. 그러면 여기서 세분화가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 물리에서 역학이 있고 일반 물리에서도 되게 파트가 다양하죠. 일반 물리가 있고 심화 역학이기도 할까요? 뭐 일반 물리에서 우리가 이제 배운 것들이 있을 거고 심화 역학에서는 네 이제 가속도가 상수가 아닌 시간의 변수인 이게 상수가 이게 변수죠. 시간에 대한 0이 아니고 이게 시간에 따라 바뀌는 얘들 같은 경우를 이제 심화 운동 방식이고 그렇죠? 근데 제가 역학 같은 경우를 큰 틀에서 어떻게 해드렸냐면요. 역학은 세 갈래로 갈려요. 뭐냐면 처음에는 좌표계를 정의를 해요. 그렇죠? 얘가 무슨 좌표계를 할 거냐? 예, 그래서 그냥 그 직교 좌표계로 할 거냐? 여러분들이 물리 원투 수준에서 배우는 직교 좌표계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확장을 합니다. 회전 파트로 넘어가 버리면 직교 좌표계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구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지구가 돌거나 뭐 하면은 자전이라든지 뭐 일어나잖아요. 그럼 원통 좌표계를 쓰냐, 구심 좌표계를 쓰냐 그거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 좌표계를 정의를 한 다음에 그대로 뭐를 정의를 해요? 운동 방식을 정의를 해요. 맞죠? 역학은 이거 푸는 거예요. 이게 운동 방식인데 역학적 정보가 뭐느냐? A, V, S. 변수가 뭘로 돼 있냐면 시간 변수로 돼 있어요. 결국은 요거 찾는 거다. 아시죠? 요게 역학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학에 나오면은 뭐냐면요. 좌표계를 세팅을 한 다음에 운동 방식 푸는 거구나. 근데 이제 운동 방식 할 때 우리가 이제 그지 같은 운동 방식이 있어요. 물체가 되게 복잡하거나 시스템에 할 때 요거 테크닉적으로 하는 거지. 라그랑지안이 이렇게 등장을 하죠. 라그랑지안이.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테크닉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라그랑지안은 새로운 물리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정의가 똑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이게 좌표계를 정의를 했을 때 여기는 이제 절대 시간과 공간을 고정시켜 놨잖아요. 역학은.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이 개념부터 딱 흔들려 버리는 게 상대론이에요. 그래서 물리를 다시 쓰죠. 운동 방식도 다시 쓰고. 그래서 상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역학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트를 봤을 때 심화 역학에서는 내가 뭐를 정의를 하고요. 문제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정의를 알아야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수식 계산. 수식이 정의가 되는 거냐. 이건 개념정의거든요. 뭐를 물어보는지. 개념, 수식, 그 다음에 전개, 그 다음에 답 이 순이에요. 그러니까 오프닝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는 여러분한테 물리를 알려드리는 것보다도 시험장에 가서 잘 푸는 게 중요하잖아요. 물리 많이 알아서 뭐 하냐고. 문제를 못 풀면은 말짱 도루묵인데. 그래서 시험장에서 문제를 잘 풀려면 어떻게 되냐. 이 파트를 분석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심화 역학을 배웠는데 막 배웠어. 근데 뭘 배운지를 하나도 기억이 안 나면 안 돼요.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심화를 일반 물리 배웠으면 일반 물리가 어떻게 형식으로 흘러갔고 그 다음에 심화 파트.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예를 들어서 심화 파트 볼까요? 심화 역학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케이스로 걸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심화 역학에서는 뭐를 할 거냐, 뭐 중력장이든 뭐를 할 건데 중력장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어느 스페이스로 정의를 하냐면 그지 같잖아요. 그래서 중력장은 좌표계가 바뀌어요. 좌표계 세팅이 얘가
어디로 좌표기를 할 거냐 얘들 같은 경우를 그때 바뀌고 그때 이제 그때 알려드릴 건데 그리고 시마역학 같은 경우는 크게 가속도가 이제 상수가 아닌 시간의 변수인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력장이 나오고요. 중력장 우리 태양 지구 도는 거 그리고 지구 내부에서 우리가 다뤄요. 지구는 정지 좌표계가 아니잖아. 밖에서 봤을 때 회전 좌표계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좌표계를 가속 좌표계에서 다뤄버립니다. 그러니까 회전 좌표계. 그래서 좌표계를 바꿨을 때는 무슨 힘이 들어가느냐. 그렇죠? 얘는 관성력이 등장을 하겠죠. 우리가 탔을 때 당연하잖아요. 네, 그래서 코리올리 힘 같은 거라든지 이거를 이렇게 다루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복잡한 거를 봤을 때 어떤 형식으로 테크니컬로 할 건지 운동 방식을 더 효율적으로 찾는 거는 라그랑지안 문제. 요 테두리로 갈려요. 그러면은 이때는 내가 뭐를 물어보더라. 출제자가 왜 이걸 배우고 왜 이걸 물어보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공부를 하셔야지. 그냥 이걸 왜 물어보지? 근데 그러면은 왜 공부를 하지? 그 다음에 여기서 정의가 뭐지? 그 다음 수식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고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그러면 출제자가 내가 배운 걸 물어보는구나 라는 거를 하면은 문제를 쭉 읽고 파트를 해요. 시마역학 파트에서 이게 세부 파트거든요. 파트. 이거는 이제 큰 파트고 문제를 읽었을 때 시마역학 파트가 나왔구나. 그러면 이 중에 뭐가 나올 건지 근데 쭉 읽어봤더니 가속도 이거 찾는 거야. 그러면은 평상시에 이건 어떻게 풀었고 뭐를 내가 바로 전개를 들어가야 돼 라는 것까지가 오프닝이에요. 아셨나요? 네, 그게 빠르면 문제를 다시 안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또 읽어요. 대부분 기존에 공부하던 방식 보세요. 문제를 쭉 읽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어디가 뭐지 하고 다시 읽습니다. 그 짓을 하면은 느려요. 그러면은 시간이 부족한 시험은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요. 맞죠? 내가 한 3문제 못 풀었는데 시간이 종쳤어요. 그러면은 A 파트에서 그런다고 생각해봐. B 파트가 풀리겠냐고. 집에 갈 생각을 하지. 맞죠? 망했다 나는. 망했다. 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무조건 시간이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물리에서는 문제를 많이 풀리는 것보다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물리는 무조건 빨리 풀어야 됩니다. 아셨죠?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고 심화 파트 같은 경우는 크게 복잡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여기서는 시간적인 좀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물리에서 다른 쉬운 거를 좀 빨리 풀고 그 다음에 뭐 2점짜리든 이걸 빨리 풀고 여기서 시간을 좀 쏟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화 파트 같은 경우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 잠깐 볼까요? 잘 보시면요. 작년에 계산을 좀 필요로 한 문제 같은 경우는요. 뭐밖에 없었냐면요. 이거 좋아진 동작 이 문제 있죠. 양자역학. 요 문제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보통 한 평균 잡으면 8에서 10분 정도. 아셨나요? 이 문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래 걸리는 거. 이거는 상위권이든 중하위권이든 똑같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지.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정의만 제대로 하면은 수식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한두 문제는 계산을 좀 보려고 나오는 거니까 그건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시간을 줄이지라는 생각보다 다른 문제에서 시간을 줄인 다음에 어차피 계산을 좀 해야 되는 문제 같은 경우는 네, 어쩔 수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흘러가는데 파트를 하고 이거는 그러면은 출제자가 대부분 우리가 여기서는 뭐를 배우는 거냐. 뭐 이거는 당연히 얘 나왔다는 거는 역학적 정보를 찾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역학적 정보가 A, V, T 그 다음에 시간 변수까지 변수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알려주고 초기 접근 해가지고 하는 거고 중력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는 건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하고 병진을 이제 동시에 이제 이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중력장에서는 얘는 조금 그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요거를 했을 때 어떤 게 좋냐 이 유효 포텐셜을 활용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무슨 운동할지가 확 보여요. 그러니까 유효 포텐셜이 맨날 나오는 겁니다. 왜 유효 포텐셜을 물어보는지 알죠? 그리고 중력장 운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무슨 운동이에요? 갇혀있는 운동 같은 경우는 타원 운동하잖아. 그쵸? 그러면 내가 항상 말했잖아요. 극점을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면 얘들이 원운동일 때 원운동도 있어요. 원운동은 대부분 못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살짝만 깨져버리면 이 태양으로 점핑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운동 같은 경우는 언제 되는지 극점,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때는 반경이 언젠지 뭐 그런 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의를 하는 거라든지 가속 좌표계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등장을 하는지 어떻게 이제 변화했을 때 무슨 힘이 뛰어나오고 뭐 할 때 코리올리 같은 거라든지 이거 할 때 이거를 팽이를 물어보기가 대놓고 물어보기가 힘드니 가속 좌표계에서 이게 돌아가는 거 있죠. 세차 운동하는 거. 네, 그걸 물어보는데 심플합니다 그냥 이거 같은 경우는 팽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죠? 네, 그리고 라그랑지안 대표적인 거 이거 같은 거. 그래서 시마 효과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시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을 할 때 이 파트를 왜 배우는지, 그럼 출제자가 뭐를 물어봐야 되는지. 그래서 오프닝이 빨라야 돼요. 오프닝이 아셨죠? 오프닝이 파트 찾고 내가 배운 파트들이 뭔데 기존에는 뭐를 물어볼 수밖에 없더라. 몇 가지 정도에서 그러면은 이게 이 문제를 물어보는 걸 딱 가리고요. 맞출 수 있어요. 당연히 맞춰야 되고. 왜? 물어봐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식의 요리 자격증을 딴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고추 잡채가 나왔어. 중화요리에서 고추가 뭔지 아시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고추가 말하는 게 이게 피망입니다. 피망. 피망. 그리고 잡채인데 중식 요리 이걸 몰랐어 정의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청양고추 이 땅 생각하고 있고요. 잡채 당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럼 그거 요리 준비하고 내버리면 빵점 받겠죠. 왜? 정의 자체가 틀려 있으니까. 여기 잡채라는 거는 그냥 고기랑 야채랑 이거 섞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정의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할 건지, 뭘 할 건지, 출제자가 뭐를 물어보는지. 고추 잡채를 예를 들어서 만드시오가 있고, 당연히 요리 자격증을 따면 만드시오가 나오겠죠. 그런데 중식 요리 자격증이 아니라 중식 요리의 문화를 배워요. 그러면 만드시오보다 뭘 물어보냐면 고추 잡채의 역사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해버리면은 공부가 어떻게 되냐면요. 얘를 배우는데 만드시오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출제자가 뭐를 물어볼지를 거꾸로 알고 가면은 그때부터 시험 망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질문을 안 들어본 거를 그때 시험장에서 만나버리면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죠. 왜? 뭔 말인지 모르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출제자가 뭐를 물어볼지 어느 파트에서 뭐를 물어볼지를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요. 시험장에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어느 정도 훈련을 하고 나서 그때 가서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런 식으로 흘러갈 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반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나요? 그래서 이제 오프닝이랑 하는 거를 잘 알려드릴 텐데 오프닝 파트별로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무슨 파트 개념 그 다음에 무슨 수식이 쓰이는지 여기까지가 다 오프닝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파트를 읽었을 때 내가 어느 파트를 배웠고 출제자가 뭐를 많이 물어보고 어느 수식이 쓰였어 거기까지가 머릿속에 생각이 나야 돼요. 아셨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만약에 오프닝이 안 보여. 이 문제가 뭔 소린지 모르겠어. 예를 들어 뭐 작년에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좀 많이 틀렸던 게 90%가 틀렸던 게 뭐냐면 그 고체거든요. 쭉 읽어봤을 때 뭔 소린지 모르겠어.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아셨나요? 그 문제 잡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오프닝이 안 보이면은 무조건 늘을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게 오프닝. 그러니까 파트별로. 그래서 대부분 다 오프닝이 빨리 보이게 돼 있어요. 그 문제. 전공에서는 낼 걸 내거든요. 예? 엿먹어봐라고 이상한 거 안 냅니다. 아셨죠? 네, 이상한 거 나와봤자 하나 나올까 말까 할 거예요. 거의 대부분 다 물어볼 걸 충분히 물어보니까 그래서 오프닝 정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막 푸는 게 아니라 그 파트별로 이 오프닝을 이제 정의를 한 다음에 문제를 쭉 보고 오프닝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바로 들어가면 돼요. 아셨나요? 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요 훈련을 계속하면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저는 시험을 잘 보는 걸 알려드리는 거지. 저는 물리학을 엄청 심취해가지고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많이 알고 싶습니다. 합격하고 오세요. 아셨죠? 예, 시험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간혹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작년에 모 학생을 되게 많이 갈궜거든요. 왜냐하면 기본 따위는 중요하잖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만. 그냥 어디에 꽂히면 그것만 해. 시험 보면은 그거 빼고 다 틀려. 그러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예, 그러면은 내가 기본 되고 오프닝 빠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하고 싶은 거는 합격해서 하셔야죠. 합격해서.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그래서 답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셨나요? 적어줄 거 적어주고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파트가 흘러간다라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러면은 전공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역학 마무리하고 전자기 마무리 하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어느 정도 파트가 그려져야 돼요. 내가 뭘 배웠고
그 다음에 어느 파트에서는 뭐를 물어보고 어느 파트에서는 뭐를 물어보니 내가 이 훈련을 하면 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중에 실전감 가지고 문제를 확장하는 거죠. 문제를 조금 다양하게 문제도 풀어보고 좀 그지 같은 문제도 풀어보고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정리를 잘 해놓으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파일로는 드리진 않고요. 이걸 잘 보시고 내가 이제 어느 파트를 배웠으니까 어느 파트가 약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왔구나.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고 흐름으로 해가지고 찾기가 힘들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좀 찾기 힘드니까 이걸 잘 보시고 어떻게 나오는구나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제 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뭐 이렇게 펴놓고 뭐 이게 이게 이 파트가 있는데 내가 어느 파트가 좀 약하구나. 그럼 좀 더 복습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뭐 역학 같은 경우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시면 되고.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아시죠? 테일러 같은 경우는 이걸 보고 뭐가 나올지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건 좀 어려울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학생하고 그게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바라보는 시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 20년치 정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뽑아갖고 알려드린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강의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운동만이 심화 파트, 이거 같은 경우는 가속도가 이제 바뀌었을 때, 그렇죠? 상수가 아닐 때, 그다음 중심력 운동이라는 거는 이제 중심력이라는 거는 뭔지 아시죠? 네, 이제 구심력 같은 경우, 네, 그게 이제 됐을 때, 그러니까 중력장에서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라그랑장 원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놨습니다.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조금 복잡한 것까지 했고 이런 식으로만 정리가 되면은 역학 심화 파트 같은 경우 역학은 거의 다 풀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기출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개 된 풀어 보시고요. 알죠? 네, 기본 정의 항상 그 뼈대라든지 오프닝 이 훈련을 좀 빨리빨리 하세요. 알죠? 네, 그게 정의가 안 되면 시험장에서 되게 고생하거든요. 알죠? 네, 그러면은 벡터를 제가 그 일반 물리 때 조금 해드렸는데 이제 회전 파트까지 살짝 해드리고요. 알죠? 좌표계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 이제 그 전자기 때 할 거예요. 좌표계 조금 더 이제 박자한 거. 왜냐하면 지금부터 뭐 계속 어려운 것만 계속 그러니까 좌표계까지 해버리면은 갑자기 3초포로 빠져버리니까 그때 조금씩 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아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좌표계를 정리를 할 때 우리가 역학에서 쓰는 것 같은 거 일단 벡터 스페이스를 정리를 해야 돼요. 벡터랑 스칼라랑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 물리에서 좀 한 내용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시죠? 자, 처음에는 일단 좌표계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물리는 좌표계 상에서 기술이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심플하게 직교 좌표계를 먼저 기술을 할게요. 좌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 좌표계가 있는데 회전이라는 건 대칭성이에요. 직교 좌표계는 무슨 대칭성이 있냐면요. 얘는 병진 대칭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통 좌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구형 좌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회전 대칭성이 있어요. 일반 물리에서 보여드렸잖아요. 병진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얘는 단위 벡터 뭐 이렇게 쓰죠. x, y, z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근데 회전 대칭성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S 벡터로 정의를 하잖아요. S 벡터로. 그러니까 우리가 대칭성이 있는 좌표를 이렇게 정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역학적 정보를 기술하는 거거든요. S, V, A 이거 벡터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모순 변수로 T 변수로. 그러니까 역학은 요거 푸는 거예요. 아셨나요? 역학은 결국은 S, V, A를 찾는 겁니다. 아셨나요? A라는 거는 뭐 운동만이 찾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특정 시간에 대해서 속도 찾고 편의 찾고 이거를 역학을 푼다라는 거예요. 역학은 요거예요. 역학은 알겠죠? 모든 파트 다 요거 찾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요거로 이제 병진 대칭성을 갖는 거는 그러면 x, y 직교 좌표계로 세팅이 돼 있고요. 회전 대칭성을 갖는 거는 직교 좌표계 세팅이 안 돼 있어요. 뭐냐면요. 얘는 변수가 달라요. 조금. 네. 그래서 세타, 파이 이런 걸로 돼 있어요. 아셨나요? 네. 그래서 회전 대칭성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세타라든지 뭐 파이라든지 이 변수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시간 변수로 나누면 이제 오메가가 나오는 거고.
각속도. 그렇죠? 네. 그다음에 얘 하는 거는 얘 접선 각속도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회전 FX는 이제 그거잖아요. 회전 이 돌아버리면은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이게 회전을 유지를 시켜주는 힘에서 90력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전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얘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독특하죠. 얘 이렇게 나와요. 이 접선 각속도죠. 그래서 조금 쓰면은 정확히 쓰면 그냥 알파. 각각속도. 알죠? 이런 식으로 이게 왜 이게 되는지. 그래서 제가 이거 일반 물리 할 때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잡는 게, 그러니까 회전을 XYZ로 못 푸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걸로 하냐? 훨씬 쉽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를 이해하기 훨씬 쉽기 때문에 이렇게 좌표를 잡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시죠? 회전 같은 경우 나올 때는 변수가 얘는 각변수로 되죠.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벡터 같은 경우는 잘 할게요. 우리가 이제 물리를 기술을 할 때는 두 가지 물리적 성질이 있어요. 스칼라랑 벡터가 있거든요. 자, 좌표계 세팅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 직교좌표계를 직교좌표계 기준으로 할게요. 알죠? 회전좌표계에서 성질 같은 경우는 제가 전자기 파트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전자기 파트 자체가 일단 회전좌표계 성질이 있거든요. 자기장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자, 스칼라 벡터가 있는데 스칼라의 정의는 그냥 값이에요. 아시죠? 물리적인 의미가 있고요. 예, 수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수학을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물리적 의미는 뭐냐면요. 그냥 크기만 있는 물리량이고요. 크기만. 벡터 같은 경우는 얘는 크기 플러스 방향이에요. 그렇죠? 수학적 정의는 그냥 값이에요. 함수값. 얘 같은 경우는 얘는 기준점으로부터 좌표상의 한 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벡터를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좌표를 표현하는 게 크기 방향을 훨씬 쉽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항상 좌표, 벡터 나오면 좌표로 이렇게 설정한다는 거고 알아주시고요. 알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벡터 같은 경우를 좀 이제 설명드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하학적 자, 벡터를 표현하려면 잘 보세요. 좌표상의 한 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좌표 세팅이 문제예요. 벡터가. 아셨나요? 그러니까 어느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구형을 하든지 아니면 원통을 잡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알죠? 자전축을 하면은 그 구형을 잡는 게 나은지 그다음에 원통을 잡는 게 나은지, 왜냐면 회전좌표계 같은 경우는 할 때.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우주 공간에 허브볼판에 이렇게 있어요. 아니면은 지구가 회전 안 한다고 했을 때, 예? 우리 자유낙하 할 때 우리 코리올리를 생각 안 하잖아. 그렇죠? 예, 코리올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중력 이렇게 떨어뜨릴 때 우리 무중력이 아니라 이게 공기저항 없이 떨어뜨릴 때 그거 해요? 코리올리 하나요? 안 하잖아. 왜냐면 코리올리까지 효과가 나오려면 엄청나게 멀리서 떨어져야 돼요. 뭐 태풍 사이즈 뭐를 하든지. 그렇죠? 네, 그거를 고려 안 하고 그냥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벡터 할 때 우리가 좌표계 같은 경우는 회전 대칭에서 나오는 거는 그때 해드리고요. 여기 병진 아시죠? 네, 직교좌표계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좌표계를 세팅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 직교좌표계. 직교좌표계 상에서 이렇게 할게요. 직교좌표는 데카르트 좌표계를 하거든요. XY 3차원에서 역학을 이제 기술을 하는데 일단 뭐 Z축, 네, 그냥 2차원 상에서 좀 표현을 할게요. 아시죠? 2차원. X가 있고 Y가 있고 뭐 Z축이 있으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벡터는 기준점 세팅이 먼저예요. 아셨나요? 기준점을 0,5로 되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떨어진 이렇게. 여기를 뭐 A로 할까요? A. 그러면 기준점을 5로 하고요. 그래서 두 점이 필요하죠. 벡터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하면은 화살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벡터는 이렇게 소문자로 많이 표시하고요. 그러면 성분은 A1, A2 이렇게 돼요. 원점을 0,0 이렇게 하면 되고. 알겠죠? 그러면 벡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크기 방향 결정이 나죠. 크기라는 거는 길이가 크기고. 맞나요? 방향 자체는 뭐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그냥 이 좌표계 자체가 크기 방향을 다 갖고 있습니다. 맞죠? 어떻게? X장으로 A만큼 가고 A1만큼, Y수장으로 A2만큼 가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벡터 분할이 이렇게 가능하죠. A 벡터라는 거는 얘는 직교 좌표계 상에서 A 벡터라는 거는 A1, A2 이렇게 써요. 이 자체가 벡터 크기 방향을 다 표현하고 있어요. 아셨나요? 그래서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크기를 쓰려면 어떻게 써야하면 이거 쓰면 안 돼요. 어떻게 써야 되냐? 길이 써야 돼요. 아셨나요? 방향을 쓰라고 하면 그냥 이거 써도 되는데 그 대부분 책에서 좀 오류가 있는 게 방향을 기울기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기울기로 탄젠트 파이로 표현하는데 그 엄밀하게 말해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벡터랑 마이너스 A 벡터랑 기울기가 똑같아요. 맞죠? 근데 방향으로 하면은 각도가 틀려요. 그래서 조금 잘못된 표현된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 이제 방향까지 써달라고 하면은 그냥 이 벡터 자체, 좌표기 자체가 방향인데 굳이 쓰면 단위 벡터로 이제 많이 그걸 표현을 하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얘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내요. 이거를 A1, A1, A2, A 벡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A의 크기를 밖으로 빼고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혹시 그 미적에서 배우셨나요? 네, 방향 벡터라고. 네, 그런 식으로. 근데 이 자체가 그 벡터 그거잖아요. 벡터랑 뭐 일맥상통하죠. 크기만 밖으로 빼가지고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벡터를 배울 때 만약에 벡터 자체를 구하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좌표기를 준 다음에 그러면은 이걸로 써야 돼요. 맞죠? 아니면 크기 방향을 다 써주던가. 근데 이 자체가 크기 방향을 가지고 있으니 이걸 쓰셔야 되고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면 이거 쓰시면 틀려요. 이거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좌표계 세팅이 안 돼 있는 거는 다 크기 물어봐요. 알겠죠? 알아두세요. 크기 물어본다라는 거. 네, 이게 기본적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벡터라는 거는 수학을 우리가 갖다 쓰는 게 크기 방향을 가장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좌표입니다. 아시죠? 좌표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좌표계 세팅이 먼저겠죠. 네, 직교 좌표계는 되게 쉽죠.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얘는. 자, 그러면은 벡터 같은 경우는 되게 쉬운 게 뭐냐면요. 얘는 평행이동이 평행이동에 대해서 불변해요. 맞죠? 왜냐면 기준점에 대해서 한 이거거든요. 기준점에 대해서 여기서 자 여기가 A 지점이고요. 여기가 B 지점이에요. 그런데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는 3칸, 2칸이라 할게요. 맞나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를 원점으로 하든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의 그거 벡터는 똑같죠. 기준점에 대해서 어디 상관이 없어요. 맞나요? 왜? 그러니까 A 지점에 대해서 B 지점은 오른쪽으로 3칸, 위쪽으로 2칸이니까 얘는 기준점을 어디로 잡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얘를 원점으로 이렇게 옮기든 얘를 다른 때 원점으로 하든 상관이 없죠. 네, 그래서 벡터 같은 경우는 평행이동에서 그러니까 평행이동에 대해서 불변하다. 알겠죠? 회전하면 안 되죠. 평행이동이라는 거 아시죠? 네, 잡혔죠. 그래서 이건 심플하고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벡터. 얘는 벡터의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벡터의 합차거든요. 벡터를 더하고 빼는 건데 차를 먼저 정의를 하려면 마이너스 벡터를 정의를 해야 되죠. 벡터를 빵 돼버리는 거. 예를 들어서 A 벡터랑 B 벡터랑 0 돼버렸어요. 그렇죠? 0이라는 거 크기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은 얘 넘겨가면 B 벡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A니까 A 벡터니까 얘들 같은 경우 쉽죠. 벡터에 두 개 더해서 0 된다라는 거는 벡터 캔슬이잖아요. 그렇죠? 얘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그 위상 합성해가지고 상세 간섭할 때 제가 위상자로 보여드렸잖아. 그렇죠? 위상이 얼마 차이가 나야지 두 개를 더했을 때 상세 간섭이 일어나요? 180도잖아. 그렇죠? 그게 벡터죠.
A랑 마이너스 A는 몇 도 차이 나요? 180도 차이 나잖아. 그래서 두 벡터를 합하면 빵 되는 거죠. 이게 상세 간섭이죠. 맞나요? 네. 보관 간섭 같은 경우는 방향이 똑같아야 되지. 그래서 더블이 일어나죠. 그래서 얘는 잘 보세요. A랑 B 벡터를 했을 때 얘의 크기가 최대가 되느냐 최소가 되느냐 일반적인 상황인데 최대라는 거는 얘는 같은 벡터 말하는 거예요. 같은 거 할까요? A랑 B의 크기가 똑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 벡터, B 벡터 크기가 동일하다 할게요. 알겠죠? 그럼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나란해야 되죠? 나란. 그러면 나란하니까 2A. 최소는 빵이죠. 이게 보강이고 상세. 뭐 역학 그게 쓰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벡터 합 같은 경우 할 때는 뭐가 되게 쉽냐면요. 얘는 벡터를 좌표계로 합성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 여러분들 제2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뭐 하잖아요. 그거 모르셔도 돼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A 벡터가 A1, A2가 있고요. B 벡터가 예를 들어서 B1, B2가 있으면 그대로 더하시면 돼요. A 벡터 더하기 B 벡터 같은 경우는 얘는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X축엔 X축끼리 더하고 Y축은 Y축끼리 더하고. 그래서 기하적인 게 이렇게 성질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는 게 뭐냐면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평행이동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죠. B를 이렇게 옮기면 이게 C 벡터죠. 이게 C 벡터. 그렇죠? A에서 B1만큼 에서 B2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크기 구하는 건데 뭐 그 제2 코사인 법칙 모르셔도 됩니다. 아시죠? 네, 사이각 같은 경우 그냥 네.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이거 해가지고 어차피 이거 같은 경우는 크기랑 각도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뭐 사이각 찾는 거는 쉽죠. 내적해버리면 되니까 맞죠? 네, 그거는 뭐 그게 그래서 좌표로 벡터 표현하는 거 역학 같은 경우는 무조건 좌표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좌표계 세팅 자체가 좌표계가 다 단위 벡터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그렇죠? 네, 그 자체가 다 벡터로 다 벡터상에서 그러니까 벡터를 가장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게 좌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좌표 개념을 먼저 세팅을 정의를 해주고 해야 돼요. 아셨나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그 직교 좌표계 상에서 회전 없이 직교 좌표계 상에서 할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도는 거 있잖아.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 좌표계에서 할 거고. 아셨죠? 요 심화 파트가 네,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합차를 했으면은 곱하기가 있는데 엄청 이거 더운데 이거 잠깐만 끌게요. 추운 말하세요. 자, 벡터에 곱이 있어요. 곱. 뭐 스칼라 곱 이런 거 안 할게 아셨죠? 그냥 벡터에 거기다 크기만 어차피 확장해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벡터 같은 경우는 네. 얘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5페이지 넘어가고요. 벡터 합차 이건 쉬우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6페이지로 오세요. 자, 벡터 분할하는 건 어차피 일반 물리에서 했으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쉽죠. X축, Y축 분할해가지고. 그러니까 벡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벡터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걸 분할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힘 할 때 X축 힘, Y축 힘을 분할을 해서 따로따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논리가 여기서 나와요. 알죠? 벡터 같은 경우는 좌표 분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좌표계 세팅이기 때문에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단위 벡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잠깐 언급을 할 텐데 예를 들어서 X축 땅에서 벡터가 있으면 얘의 크기 쓰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부 책에서는 I, J, K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알죠? 예, 요거는 X축 단위 벡터, Y축, Z축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 저는 근데 X 햇, Y 햇, Z 햇 이렇게 저는 이걸 많이 좋아합니다.
x, y, z 단위 벡터. IJK를 쓰는 책도 있는데 별로 안 좋아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걸로 많이 쓸게요. 이게 단위 벡터. 얘는 뭐예요? 크기가 1인 거. 이거죠? 단위 벡터 정의하는 거. 단위 벡터 나올 건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니까 그래서 나눠가지고 할 때 얘가 기본적인 거. 단위 벡터를 정의를 해야지 우리가 벡터를, 그러니까 얘는 크기가 1인 거를 기준을 해야지 이걸 표현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얘를 벡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A 벡터 2차원 상위색이 있으면 얘는 A1의 x hat 더하기 B1 A2의 y hat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2차원 상이니까 Z축은 없죠. 빵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걸 좀 알아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로 할 거냐면요. 대수적 합차 같은 경우는 제가 보여드렸고, 그리고 저기 7페이지로 오시면 원래 벡터 같은 거 할 때 이제 수식 계산을 하려면 혹시 이제 수학 혹시 대수 배우시는지 모르겠는데 대수를 배우면은 이게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있어요. 예? 연산. 그게 뭐냐면 단위 벡터가 정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역이 정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더하기에서 역원 막 이런 거 있죠. 혹시 배우셨나요? 그러니까 항원하고 역원을 정의를 해야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벡터의 그리고 닫혀 있어야 돼. 이 세 개에서. 벡터의 내적은 연산이 아니에요. 왜냐면 벡터는 잘 보세요. 벡터의 내적을 하면 좌표 있죠. 벡터. 얘는 A1, A2 이렇게 되잖아. 그 다음에 B는 B1, B2 이렇게 되죠. 얘가 살고 있는 거는 벡터에 살고 있잖아. 이거 두 개 내적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버려요? 스칼라 나와버리잖아. 세 개가 바뀌었죠. 그래서 벡터의 내적은 벡터의 내적을 연산이라고 안 해요. 아셨나요? 벡터의 내적은 연산이 아니에요. 벡터의 외적은 연산이에요. 왜? 얘는 어디 세 개로 와요? 벡터 세 개 연산을 했을 때 벡터 세 개로 오잖아. 네, 이거는 그거예요. 얘는 연산이에요. 연산을 정의할 수 있어요. 얘는 연산 아니에요. 벡터의 내적 같은 경우는. 알겠죠? 왜냐하면 스칼라로 와버리기 때문에. 요거. 그래서 요거 한번 적어 놓은 거고요. 예, 전혀 모르셔도 됩니다. 아셨죠? 예. 전혀 모르셔도 돼요. 대수 같은 거 조금 배우면 이거 하면 나거든요. 자, 그래서 7페이지 8페이지로 오세요. 8페이지 같은 경우. 일반 물리에서 했던 아주 기본적인 거는 안 할 테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벡터의 곱 같은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내적하고 이게 외적이 있거든요. 내적을 스칼라로 세 개로 오기 때문에 얘는 스칼라 프로덕트 스칼라 곱이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적을 스칼라고 네, 그 다음에 안 내자 써가지고 얘는 이너 프로덕트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외적 같은 경우는 얘 크로스잖아요, 크로스. 그렇죠? 예, 그래서 크로스 얘는 곱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알겠죠? 네. 아우터라고 하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크로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내적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는 거냐면 내적을 언제 쓰고 뭘 하냐면 내적의 일단 정의 자체는 기하학적 의미는 어떻게 되냐면요. 내적을 먼저 해드릴게요. 사이드로 빼가지고 7에서 벡터에 얘는 우리가 수학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물리에 갖다 쓰는 거 차용하는 거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기하학적 의미는 뭐냐면 한 벡터를 다른 벡터에 수직한 연직으로 내려요. 그러니까 그림자란다는 거거든요. 수직한 방향으로 내려서 그 두 벡터의 크기 곱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는데 연직성분으로 내려요. 그러면 사이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얘는 이 크기가 얼마냐면 A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B의 크기는 B가 되는 거죠. 이걸 두 개를 곱한다. 알겠죠? 이게 벡터의 내적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A.B라는 거는 A의 크기
B의 크기, 사이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벡터의 내적이에요. 1로 내려도 똑같아요. 아셨죠? 1로 내려도 똑같죠. 어차피 사이가 안 바뀌니까 이렇게 내려도 B의 크기. 그래서 결국 같은 게 나오죠. 이게 벡터의 내적인데 물리에서는 벡터의 내적을 어디서 써요? 1과 에너지 정리할 때. 맞죠? 물리는 1과 에너지 정리할 때 벡터 내적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1이라는 거는 스칼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F에 S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인테그럴로 정의하면 인테그럴 FDS를 할 거고. 네.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여기 내적. 자, 벡터, 힘, 얘는 변이. 그렇죠? 벡터. 요 두 개를 했을 때 얘가 스칼라로 오잖아. 단위. 그러니까 이거를 물리에서 이 수학적인 내용을 이렇게 갖다 쓰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은 이거 얘를 이용하면 되게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삼각값 합성을 다 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잠깐 보여드릴까요? 벡터 내적을 이용하면요. 자, A랑 B의 크기가 1이라 할게요. 둘 다. 아시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자, A 벡터가 있고요. B 벡터가 있어요. A 벡터는 알파고요. B 벡터가 베타라 할게요. 각이. 사이각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돼 있죠. 그러면 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A 벡터 내적 B 벡터를 했을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A의 크기, B의 크기의 코사인 사이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죠. 맞죠? 네. 그럼 이걸 이용했을 때 근데 내적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뽑아낼 수 있냐면 자, A 벡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크기가 1이니까 코사인 알파 컴마 얘는 사인 알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B 벡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는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맞나요? 그럼 얘를 찢을 수가 있어요. 자, X랑 X축의 단위 벡터랑 X축의 단위 벡터는 뭐 나오죠? 내적을 하면 1 나오죠. 왜냐면 나란하기 때문에 X축 단위 벡터, Y축 단위 벡터 하면 뭐 나와요? 내적을 했을 때 0 나오죠. 90도니까 0 나오죠. 그러면 얘를 찔 수가 있어요. 코사인 알파의 X 햇 더하기 사인 알파의 Y 햇 이렇게 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코사인 베타의 X 햇 더하기 사인 베타의 Y 햇. 그러면 A의 내적, B 내적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X축은 X축끼리 Y축은 Y축끼리 곱하죠. 크로스는 빵 되죠. 90도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게 됐죠? 여기 비교를 해보면 얘 크기 1, 1이죠? 그러면 삼각함수 합성 공식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뭐 행렬로도 구할 수 있긴 한데 네, 뭐 여러 증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요. 제가 삼각함수 합성 공식 증명한 3, 4개 정도 알고 있거든요. 네, 미적분에서 많이 하죠. 네, 이렇게 증명할 수 있고요. 알아두세요. 네. 그리고 뭐 이건 쉽죠? 아까 보여드렸죠? X축은 H축이니까 얘는 A1, B1 더하기 A2, B2 이거 이용한 거죠. 얘는 세부적인 거, 얘는 크게 전체로 보는 거 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벡터 내적 우리가 이제 갖다 쓰는 거고요. 자 볼게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벡터 내적 예제 뭐 이렇게 있잖아요. 9페이지 보면은. 네, 그거 한번 산수니까 풀어보시고요. 아시죠? 안 푸셔도 돼요. 자, 외적 갈게요. 자, 벡터의 외적이고요. 벡터의 외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학에서 이제 어디다 많이 갖다 쓰는, 그러니까 수학을 어디서 물리에서 차용을 하는지 좀 보여드릴 텐데, 일단 얘들은, 얘는 연산이 돼요. 아셨죠? 연산. 그래서 A에 곱하기 B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A의 크기, B의 크기, 그 다음에 사인의 사이각에다가 얘는 N 벡터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벡터 곱하기 벡터로 해서 벡터로 와요. 그러면 여기서 뭐를 이제 정의를 해야 되냐면 이게 사이각이고 요거를 정의를 해줘야 돼요. 이게 벡터기 때문에. 아셨나요? 네. 그래서 얘를 이제 수학적으로 좀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기하적으로 보면은 기하적 해석 수학적으로 얘는 자, 두 벡터가 이루는 사각형의 넓이가 크기고요. 벡터는 자, 벡터잖아. 크기 방향을 결정을 해줘야 돼요. 맞나요? 벡터는 크기랑 방향을 결정을 해줘야지 얘 의미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사각형의 넓이에다가 얘는 크기죠. 방향을 어떻게 되냐면 이 두 벡터가 이루는 평면 있죠. 이 평면에 수직한 그 법선 벡터예요. 아셨나요? 그러니까 얘는 이 n이라는 거는 a랑 b가 살고 있는 평면에 a랑 b 두 벡터가 있으면 이 평면이 결정나잖아. 만약에 a, b가 x, y 그러니까 x, y 평면에 있으면 수직한 거는 z축 성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이 두 벡터가 이루는 사각형 넓이에다가 방향이라는 거는 a와 b의 평면에 수직한 방향. 그럼 수직한 방향이라는 게 두 개가 있죠. 플러스 z, 마이너스 z가 있잖아.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xy 할 때 북반구 좌표계냐 남반구 좌표계냐 그거 해가지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얘를 이제 왔다 갔다 쓰느냐 얘는 수학에서 회전 파트 할 때 얘는 회전이에요. 내적이라는 거는 이제 좀 다르죠. 얘는 회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회전 같은 경우 할 때. 그래서 얘는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토크를 정의할 때 나와요. 다양하게 나오긴 하는데 토크 같은 경우는 R 크로스 F 정의를 하죠. 알겠죠? 네, 뭐 자기장 파트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예, 하나 얘 이그젬플을 하면 역학에서는 역학만 얘기를 들면은 역학은 토크 정의할 때 나온다. 토크라는 건 내가 말씀드렸잖아. 얘는 회전이잖아. 그쵸? 도는 거.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우리가 XY 좌표기로 정의를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역학적으로 정의를 할 때 X, Y, Z보다 훨씬 중요한 게 좌표계가 달라지는 회전 파트로 이제 변환해가지고 하는 거죠. 알겠죠? X, Y. 그러니까 좌표계를 변환시키는 거죠. 직교 좌표계에서 대칭성에 있는 이제 다른 좌표계, 원통이든 뭐 구형이든 요 좌표계로 넘어가요. 알겠죠? 네. 그렇게 넘어가서 정의를 하는 게 나요.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회전은 무슨 대칭성을 가지고 또 각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 변수가 바뀌어요. X, Y, Z가 아니에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아시죠? 회전을 직교 좌표계로 표현을 못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러면 각변수로 표현하느냐? 그게 물리가 쉬워서. 알겠죠? 네, 그게 물리가 쉬워서 그래요.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냐면요. 이렇게 만약에 이게 있어요. 단위 벡터를 좀 정의를 하면 x, y는 x축 단위 벡터, y축 단위 벡터를 하면은 요 그대로 넣어보잖아요. 요거 하면 그쵸? 크기 1, 1이고 사이각이 90도죠? 그럼 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얘는 xy 평면한 게 두 가지가 있잖아. 두 가지. 근데 복방기 좌표계는 x, y를 곱하면 z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요. 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북반구 좌표기로 정의한다 그래요.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이분 퍼뮤테이션 이분 이거 있거든요. 단위 벡터 이걸 놓으면은 x, y, z 세 개가 있으면 꼬리에 꼬리를 x, y, z, x, y, z 이렇게 되잖아.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순서가 이게 맞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수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x, y 다음에 넘어간 거 z죠. y, z 다음이 x잖아. 이거를 이거 퍼뮤테이션 하거든요. 2분. 그 다음에는 나머지를 안 맞는 거를 어드 퍼뮤테이션 하고 그러니까 x, y, z 그 다음에 y, z, x 그 다음에 z, x, y 요게 2분이고요. 이 뒤집으면은 거꾸로죠. 네, 왜냐면 y, x는 거꾸로 가잖아. 그쵸? y, x. 그래서 얘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면 y랑 x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z가 나오죠. 반대. 얘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있어요.
알겠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 순서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두 가지를 결정해요. 왜냐면 회전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 토크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시계 방향으로 돌리느냐, 반시계를 방향으로 돌리느냐, 그게 회전 방향 결정이 나죠. 네, 그것 때문에 얘는 얘는 방향이 두 개 있어요. x, y면 플러스 z, y, x면은 마이너스 z. 여기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z, y는 얘는 이렇게 되죠.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z, x, z면 마이너스 y 이런 식으로 점프 뛰는 거 알아주세요. 회전 파트에서 할 테니까. 그래서 토크.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교좌표계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회전은 여러분들이 직교좌표계 잘 볼 일이 없어요. 대부분 다 원통좌표계든 뭐로 다 보거든요.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왜 좌표계를 저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계속 고생을 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병진 파트를 정의를 할 때는 직교좌표계를 정의를 하고요. 회전 파트가 나오면은 회전좌표계를 정의를 해줘야지 대치성을 찾아가지고 우리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빠르고 정확하게 물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치성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대칭성이 깨지면은 가우스 법칙도 활용을 못 하잖아. 그쵸? 네, 그런 걸 잘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대칭성이 있으면 엄청 편하다라는 거. 직교좌표계는 병진 운동할 때 쓰는 거고요. 병진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전좌표계는 회전 운동할 때 그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좌표계를 그때 잘 써야 돼요. 알겠죠? 잘 알아두세요. 좀만 끊어갖겠습니다.